제가 요새 뭐 시대를 다른 말로 데이터의 시대라고 이제 하는데 그 제조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조 현장도 데이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지금 5년 정도의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부단장님 역임을 하셨는데 여러 이슈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도 스마트 공장을 추진을 하면서 그리고 그 스마트 공장을 수행을 하면서 뭐 수요 기업이든 공급 기업이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나눠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이제 스마트 공장의 컨트롤 타워가 지금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갔는데 꼭 넘어가는 과정이 매끄럽지가 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MES 중심이 아니냐. MES 기업들이 매출이 상당히 지금 많이 뛴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MES 중심이 아니냐.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 유료 검색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비싸거든요. 네이버 광고가 비싼데 MES 그럼 네이버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스마트 공장 계속 떠들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에 진짜 전문가가 있느냐라는 문제들 크게 이렇게 3개 정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기술 이제 지금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술 행정 능력 이런 거예요. 기술 행정 능력. 이 기술 행정 능력을 가진 집단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추진단은 그걸 위해서 탄생한 이제 단체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스마트 공장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는 두 번째 문제로 치고 그걸 가장 가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도 현장감 있는 사람들, 현장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제 지도 활동, 소위 말하는 코디네이팅 활동을 하게 한 거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 추진단 내부에서 이제 훈련이 되어지고 같이 디스커션이 되어지고 해서 계속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험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해왔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런 분들을 한 200명, 300명 늘렸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제 그러니까 토대가 되는 사람을 찾기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한테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뭐 1000명이 넘거든요. 수천 명이긴 하지만 그중에 결국 모아진 인력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은 그렇게 과정에서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중앙에서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는 표준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표준. 자, 스마트 공장 표준은 이런 거다. 그것도 중소기업에서 입장에서 어떻게 가는 거다. 중견기업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표준을 제대로 제정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첫째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기업들.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공급기업들도 능력이 되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이제 추진단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자부를 하는데 지금 그러냐? 지금은 이미 분산이 되어져 버려요. 분산이. 뭐 TP들 중에 분산이 되어진 상태이고 단지 그 예산만 중앙에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으니 그런 이야기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되어진 컨트롤 타워를 하던 아니면 이제 제대로 되어진 어떤 그런 보고를 하고자 한다면 표준화되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작업 분명히 해나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위 교육이나 이런 훈련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요기업 또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나운스가 되어줄 필요가 있고 공급기업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져야 될 기술적인 어떤 방향 에 대한 제시가 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거시적이고 인텔리전스 해야지만 컨트롤 타워가 의미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그런 어떤 표준화 활동을 하는
그다음에 그 공급 기업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하는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 그룹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걸 받아서 행정하는 그룹도 굉장히 인텔리전트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하는 그룹들이 행정이라 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기업 한 기업을 다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스마트 공장 사업은 보급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급 사업은 항상 갖고 있는 숙제가 뭐냐면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는 이제 그 만약에 보급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보급을 총괄하는 기관에서도 오히려 그 도덕적인 문제를 갖다가 무시하면서 그 하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걸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관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행정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여건은 만만치 않은 거지 않습니까? 여건이 만만치가 않죠.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처음 하면 그 빌딩 하는 데 시간이 대부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는 빌딩 하는데 시간이 대부분 갔고, 그 빌딩은 언제까지 가냐면 2015년 말까지 계속 빌딩을 해 나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은 2018년 그때까지 계속 뽑은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분들 계속 이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거죠. 60명, 1000명 중에서 엄선해서 60명을 필드 경험이 있는 현장감이 전문가를 뽑으셨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적절한 어떤 권한이랄까, 뭔가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주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것이 이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죠. 네. 가서 이제 열심히 컨설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열심히 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거해주고, 이런 거는 코디네이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거는 하게 해주는 거고, 그 이상 권한은 없죠. 제가 이제 다니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정부는 2022년까지 3만 개를 해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2014년도, 15년도 그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말씀하셨던 그 코디네이터, 이제 기술위원들 분들이 사전 활동을 늘 많이 하셨어요. 사전에 그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수요기업들의 현 상황을 진단을 하고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줬는데, 그 사업이 처음에는 좀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도덕적인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서 사전에 걸러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면 어쨌든 숫자라는 압박감 때문에도 그럴 맞습니다. 수 있고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전 컨설팅 예산이 없어졌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없어져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가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컨설팅을 못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2014년에 시작할 때는 사전 컨설팅 예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스마트 공장 추진에 133개사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지원했던 기업은 몇 개냐면 540개사가 지원했어요. 근데 133개사가 됐던 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이 회사가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해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결국 남은 회사가 133개사밖에 안 남았던 거죠.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 되냐면, 그 다음 예산을 잡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에 133개사밖에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잘해봐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예산 운영의 좀 문제인 건데, 하여튼 줄어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540개사가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맞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건데 133개사밖에 지원을 안 해줬으니 거기에만 예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겨우겨우 어렵게 설득해서 40억을 그 다음에 처음 2015년 처음 40억을 이제 다시 받아서 본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전 컨설팅, 그러니까 김진희 기자께서 정확히 보셨는데 사전 컨설팅 그때까지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도 그렇고 당시 기재부에서
이 비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잘리게 된 거고 지금은 또 뭐 사전 컨설팅 한다고 해요. 근데 잘리게 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전 컨설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첫 방문을 할 때 사전 컨설팅을 같이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받았던 기업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 다음 준비를 하도록 그 이제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냥 오는 그런 방식을 볼 수 있겠죠. 네. 그 아까 두 번째 이슈 MES 여기 뭐 시청자분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이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 그 MES 지원 사업처럼 흘러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도 많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닌데 이제 그 여기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 기술적 한계가 좀 있는데 자 이제 보면 이제 스마트 공장이에요. 스마트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결국 인텔리전스 분명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텔리전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텔리전스냐 하면 제조업의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기업 운영의 최상위까지가 다 인텔리전스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럼 최상위는 결국은 SCM이라든지 그 뭐 빅데이터 분석, ERP를 비롯한 그 ERP 이런 걸 통한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대한 기술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쪽에 기술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MES 기술도 우수하지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쪽의 기술이 우수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분야가 현장 데이터인데 현장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면 아까 결합, 그러니까 융합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설비와 제어와 그 센서의 결합이 필요해요. 결합. 그럼 이걸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설비 업체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작기계,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주조기, 단조기 이런 쪽에 그 뿌리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설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인텔리전트한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체계가. 그게 결국 뭐냐면 보급이라는 행위가 설비 쪽으로도 그 설비 기업들이 제대로 된 생산, 그 스마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또는 스마트 운영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돼. 이쪽에 그 서비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급이라고 하는 지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돈만 가서는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설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이제 제조업 분야 중에 가장 인텔리전트한 제조업이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반도체 설비들이 인텔리전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텔리전스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 내부에 그 어떻게 하면 그 설비를 인텔리전스하게 할 수 있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섹스잼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그 인텔리전스한 그 방법론을 그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세미 표준이 하지만 작업을 했고 그게 결국은 반도체업을 저렇게 그 세계적인 가장 그 우수한 그런 인텔리전스한 그 산업으로 발전시키게 된 거죠. 그건 스마트 분야 사업은 결국 뭐냐면 저런 것처럼 설비들이 거기에 맞는 인텔리전스를 갖게끔 하는 작업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작업은 지금 해도 늦는 사업입니다. 이걸 빨리 하는 게 맞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보면 그 제대로 된 표준 이거는 뭐 케이스 표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그런 표준 어떤 업종별로 그러니까 ISO 표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표준, 세미 표준을 빨리 만들고 그 표준이 고객과 호흡이 되게끔 하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추진단 시절에 이제 마지막에 준비를 하다가 결국 이제 추진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업체가 아니라 그 반도체 뭐 각 분야별로 업종별로 각 특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어떤 스탠다드 디펙트 같은 그 실제 프랙티컬한 어떤 사례들을 그렇죠.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뭐 유사한 또 인더스트리에서는 그걸 따라해서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 길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그 데이터가 모델화가 데이터 모델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되어야 돼요. 설비 자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설비의 그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그 설비의 그 무브먼트라든지 설비 어떤 그
이제 작동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야만 거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이며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어떤 모델을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구현할 건지 이를 이제 그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근데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네. 이게 분야별로 하나씩 그 깨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다 되어졌을 때 아 이제 스마트 공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업종별 업종별로 이제 버티컬하게 스마트 공장의 대표 사례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 업종별 그 참조 모델이라고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만들어 놨죠. 맞는데, 예, 만들어 왔는데 그런 작업들이 대표 공장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업종별로 처음에 계획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맞습니다. 처음에는 부분들? 업종별로 계획이 되어졌었던 거, 예. 네. 되어졌었던 거고 그 대표 공장을 이제 처음 진행했던 게 2016년인데 이제 그때 그 이제 동양 피스톤이라는 회사를 결국 이제 선정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선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이 자동화 기술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기도 했고 두 번째 이제 뭐냐면 뭐 그리고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업종 뿌리 업종 특히 뿌리 업종에서 스마트화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찾다 보니까 동양피스톤을 찾게 되어졌는데 동양피스톤의 회사는 제가 봐도 지금 봐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에요. 결국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적인 방향, 기술 방향을 내다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어져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었고요. 제조 현장을 스마트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조 라인에서부터. 그래서 IoT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거기 진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뽑아서 결국 리얼타임으로 뽑아서 이제 운영하는 것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초의 네.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CPS까지는 못 가고 디지털 트윈 정도는 된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중간 2 정도는 되겠다. 최대한. 중간 2를 솔직히 턱걸이긴 하지만 턱걸이긴 하지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업종별로 하나씩 이제 해나가는 게 그때 계획이었었는데 그 예산도 이제 일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R&D 예산은 넘어갔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어떤 배정하고 네. 기획하는 그 행정 관료, 그 기술을 정말 기술 본질을 꿰뚫는 그 행정 관료들이 많아져야지 이런 지금 좋은 것도 있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더 그 우선순위 배정하고 할 텐데 그런 문제들도 좀 그것도 있고 이제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유연하게 쓸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필요한 건데 네. 사실 예산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산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다른 예산을 쓸 수밖에 없고 이래서 이 예산 운영에 제약이 굉장히 많아서 그건 제가 볼 때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는 제약이 많다 보니 결국 이제 그 대표 공장 사업을 이제 보급 사업의 예산 정도만큼 자유도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게 된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거죠. 결국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이 구축이 되면 근데 스마트화되는 공장들로 가게 되면 이제 그에 맞는 그 회사의 인력들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여기 시청자분께서도 스마트 공장이 이슈가 되면서 뭐 스마트 제조학과, 스마트 공장 융합과 그 대학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찌됐든 뭐 그런 흐름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도 보면 아까도 이제 그런 설문조사에서 나왔다시피 인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다양한 교육 사업들, 교육 쪽에 관련된 아카데미아 이런 것들은 운영이 되고 있긴 하죠. 네. 있기는 한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사실 있어요. 우선은 이제 뭐냐면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은 현장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외부 사람은 수혈이 된다.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제조학관이 이런 데서 일하시는 공부하시는 이분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스마트 공장에 관련되어진 기술을 이끌어 나갈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R&D 인력으로 봐야 돼요. R&D 인력. R&D 인력은 제대로 이제 양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시급한 게 뭐냐면 현장 전문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전문 인력이라는 뜻이 뭐냐? 현재는 현장에서 그냥 뭐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지나게 되면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뭘 요구하냐면 현장 작업하시는 분에게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요구를 하게 돼요. 이게 사실 이 스마트 공장을 보급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그 이제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한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극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합심에 의해서 극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 거죠. 현장 교육이에요, 현장 교육.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 현장을 많이 이제 이제 지도하러 다녀왔었는데, 지도하러 다닐 때 항상 사람들은 이제 뭐 사장님 만나고 하잖아요. 저는 정반대로 이제 현장 작업자를 이제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실제 오퍼레이션을 같이 해보고 했었는데, 오퍼레이션이 불가능해요. 오퍼레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서 데이터가 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자기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지 못하면 그렇죠. 시스템 같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은 그 최상위에 있는 CEO에게만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모두가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교육에서 소홀히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이 스마트 공장에서 제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제가 그래서 MES 개론, 스마트 공장 개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거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결국 뭐냐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이걸 가르쳐야 되고, 첫째. 그로 인해서 내가 뭐가 어떻게 좋아지고, 그냥 내가 뭐가 좋아지고, 프로세스가 네. 어떻게 좋아지고. 근데 그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분석 전문가가 이제 결국은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분석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R을 쓰든지 뭘 쓰든지 해가지고 그 통계 분석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 기법을 학생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중간 관리자가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이거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할 거며, 그리고 이렇게 분석했을 때 이 결과는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육이 또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CEO도 CEO에 맞는 그 스마트 공장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신 포인트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MES 솔루션을 알고 솔루션 관점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관리부서나 이제 데이터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걸 어떻게 잘 분석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처럼 그냥 솔루션 도입해가지고 솔루션 잘 쓰고 이런 건 아니라는. 그렇죠. 네.